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더러운 계획. 2. KF-21이 할 수 있을까? 3. 한국 특수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은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챔버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미 후베이, 허난, 안후이 세계성의 교차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 정치적인 보복을 할 만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무슨 방법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죽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남부와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타이마즈를 통한 정밀 타격에 더해 숨겨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HM-88함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보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함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의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함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함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하이마즈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드라고 부르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공망 제압작전 시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방공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시드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 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 거부 HAD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방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에 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2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의 국가 정도는 간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돌연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스텔스기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이 3자릿수 정도 있고 이사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시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함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암램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함대 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리스-T와 엠비더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함이 통합되어 있는 F-35A, F-15K, KF-16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시드 작전은 제발로 적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드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에 시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시드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것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재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용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제한적인 시드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재밍 기체는 개량을 통해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이사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 놓으십니다. 그 후에 비로소 함을 대체하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에드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럭 1, 블럭 2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럭 1에서 함 이상의 성능을, 블럭 2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라운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 광학 이중 모드 시기 개발, 위치 기반 G핀즈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제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암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엄은 함 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재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재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이 아엄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에 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온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H-AD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실은 능력 확보는 전투력, 재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방산기술자분들이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이 갖지 못했던 무기핵을 마침내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우회로를 통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 보유를 결사 반대했던 미국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 핵 보유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체 한국은 어떻게 핵 보유가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화의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며 다가오는 핵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까지 핵 사용에 대해 소문만 돌았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핵을 전쟁에 동원할 것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장관의 입에서 더티팜이 사용될 것이며 핵 사용과 관련 이제부터는 다른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더티팜은 저위력 핵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방사능 무기입니다. 더티팜이 터질 경우 대기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분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핵무기와 다른 점은 더티팜의 경우 위력 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범위와 규모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이 터진 주위로 강력한 방사능이 분출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방사능에 의해 망가지는 핵무기와 달리 더티밤은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는 무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공격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과 적군과 아군 모든 진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핵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기. 러시아가 마지막 수단까지 꺼낸 것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알렸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더티밤 사용 선언이 우크라이나와 그의 동맹국을 흔들려는 수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저위력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지적.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핵을 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핵 탑재 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 해에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웨스트버지니아의 위치를 공개. 이 잠수함의 사거리 안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향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미군의 주력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위치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견제 의사라 할 수 있죠. 러시아도 이에 대해 모르진 않았으나 메시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과 슈이구 장관은 미국 핵잠수함 위치 공개와 발맞춰 더티밤 사용에 대해서 러시아는 사용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것을 암시했죠.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핵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재래식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올 수 있는 핵 사용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 무기를 수입하며 재난에 대비하던 폴란드가 있었죠. 폴란드는 러시아가
기어코 핵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곤 공포에 질렸습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에게 핵무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주간지 가제타 폴스카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핵 공유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핵무기를 폴란드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안보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핵은 필수라 말한 그는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을 다른 국가에 누출하지 않으려는 미국은 명백히 폴란드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조차 부인하며 미국에선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죠.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서 더티밤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도 기존 핵무기 제공 거부 입장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근거리에 위치한 폴란드 역시 더티밤의 여파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러시아 침략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최근 벨라루스도 기존 중립 입장에서 러시아 편으로 돌아서면서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처럼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다급하게 재래식 병력을 사들이며 전쟁에 급격하게 대비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한가운데 빠르게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었고 그 중에서 폴란드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한국이 해당 국가였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무기를 직접 본 폴란드는 만족스러운 무기 경험을 통해 다량의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올해 국내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은 하나로 약 21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카이의 FA-50 경공격기 48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648문, K239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싹쓸이하면서 구입을 서둘렀죠. 다른 국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폴란드는 너무도 많은 물량을 선주문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물량의 생산 라인을 전체 다 가동하는 등 폴란드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24시간 공장 가동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21조 금액의 무기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무기 도입까지 폴란드가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호주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레드벨까지 폴란드가 구입을 검토한 것이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스포르크의 보안수단으로 한국의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을 지칭하는데요.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레드백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만약 레드백까지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면 약 8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무장을 폴란드는 갖추면서 본격적인 전쟁 대비에 나선 것이죠. 거기에 더해 폴란드는 핵무장 논의까지 나서며 핵까지 겸비한 강군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물론이고 B-61, 12 전술핵 폭탄까지도 폴란드에 도입할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미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폴란드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비행장에 B-61, 12를 탑재할 전투기를 파견 폴란드를 방패로 러시아 핵 공격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핵 배치와 관련 한국도 전술 핵 배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폴란드가 B-61, 12 핵 배치와 관련 한국에게 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군사협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과거 2014년 한국은 폴란드와 군사협정을 체결, 양국 사이의 국방 분야 협력과 교류를 중점으로 두 국가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는 군대에 필요한 군수 지원은 물론이고 당사자 군대에 대한 현대화된 무장 및 군사장비 제공을 포함한 무장 및 군사장비 공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도 이 공유의 개념 아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과 지속적으로 군사협력은 물론 방산 분야에 있어 교류가 잦았던 입장이기에 핵 문제에 있어서도 폴란드는 한국의 입장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서도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폴란드 역시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의 핵무기 소유에 대한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핵무기 보유 여론에 대해서도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미국에게 제공받은 핵을 한국에게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동관리까지도 나설 수 있는 셈입니다. B-61, 12 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도 한 차례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에 미국도 한국에게 핵을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더티밤 사용으로 북한에서도 더티밤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대비할 수 있게 핵을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 이래저래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핵을 공유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에 가까운 국제 정세와 폴란드와의 물자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만 비로소 북한에 맞설 무기를 한국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랜 염원인 한국 핵 보유가 마침내 현실에 실현되길 기원하며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핵을 쥔 국가들이 함부로 핵을 꺼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